자, 반갑습니다. 출제를 앞서는 체육 퀄리티 나연스입니다. 자, 오늘 계약 세력의 대두와 근대개혁의 추진이에요. 자, 이 파트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강화도 조약 이후에 결국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결국 정치 세력이 두 개로 분화되는 과정, 그리고 그 계야파가 어떤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내용,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반발로 결국 유생들의 반발과 군인들의 반발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중요한 것은 어린지야. 63년부터 언제까지? 73년까지 누가 집권했다? 대원군이야. 안으로 무슨 강화?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 정책으로 말씀드렸고요. 왕권 강화는 비변사 철폐라든지 경복궁 증건, 서원 철폐, 대전 해통 이런 것을 주의해달라 했었고요. 민생 안정 같은 경우는 호포제와 사창제를 말씀드렸고, 통상수교를 거부하게 된 원인은 재병오신 4가지를 말씀드린 바 있었다. 자, 이런 가운데 최익현의 상소로 인해서 13년의 고종의 친정, 그리고 통상계화론의 성장과 바깥으로는 일본의 운요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결국 무슨 조약이 맺었다? 강화도 조약이 맺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운요 사건만을 강조하게 되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결국 강제로 개양시킴으로써 우리를 근대화시켰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빠지기 때문에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게 된 내부적 요인이었던 통상계화론 성장들도 우리가 꼭 유념을 해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었다. 자, 강화도 조약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나라의 정치 세력을 갖다가 두 가지를 결국 나타나게 하는데, 강화도 조약 이후에 오픈마인드를 가진 친애들이 누구야? 개화파. 아니다. 예전으로 돌아가자. 다른 말에서 옛날에 봉건적 질서로 돌아가자는 애들이 위정척사파야. 한 번만 더. 봉건적 질서는 뭘 말한다? 신분제, 지주제, 군주제를 갖다가 이 나라의 가장 이상적 가치로 바라보는 애들이 바로 위정척사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정치 세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제 풀다가 다음은 어떤 정치 세력에 대한 평가다라고 말하면 개화파와 위정척사파를 말하는데, 잘 여기서 보면서 느낌이 오는 게 뭐야? 저기도 최익현의 상소, 여기도 최익현의 상소죠. 결국 최익현의 상소 2번 했었는데, 강화도 조약이 임박해 왔을 때 최익현이 상소했던 것은 바로 무슨 상소다? 도끼 상소야. 최익현의 전문 결국 분야가 뭐야? 도끼 상소야. 껄핏하면 도끼 가지고 상소하는 것이 얘의 전문 결국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도끼 상소가 나오면 강화도 조약 당시 때 상소가 도끼 상소라는 걸 여러분이 유념하시면 된다. 말씀드리면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념해달라. 알겠죠? 갑니다. 자, 개화파를 잠깐 보면은 개화파는 뭐예요? 결국 이 나라를 빨리 문호 개방시켜서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빨리 들어가자는 거죠. 자, 이 개화파의 결국 뿌리는 뭐였습니까? 통상계화론자였고, 통상계화론자의 뿌리는 우리 18세기의 북학파다. 북은 청나라 문물을 배우자라는 친구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통상계화론자는 누가 있었죠? 박규소, 오경석, 유용기가 있었는데, 오경석과 유용기는 역간과 의간이야. 다른 말로 얘기해서 무슨 출신이다? 중인 출신이죠. 중인들은 항상 번번이 결국 관직 진출에 항상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들에게 상당히 결국 불만의 어떤 나라였던 불가했죠. 그래서 이 불만의 나라를,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빨리 바꾸고 싶었던 애들이 얘네들이죠. 굳이 말하면 박규소는 집안이 노론 양반이야. 결국 박규소, 오경수, 용기는 이 나라를 바꾸고 싶은 그런 근본적인 취지는 똑같았지만 속도나 방법에 대해서는 좀 다르지 않았을까? 누가 더욱더 절실했을까? 아마 이들이 절실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들의 제자들이 주로 무슨 계파? 급진계파로 가는 거고, 이들의 제자들이 주로 점진적인 계하였던 온건계파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오경석이 결국 세계를 변화시키는, 오경석의 세계관에 영향을 주었던 책은 해국도지와 영안지략이야. 이건 암기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경석이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넓히는데 영향을 끼쳤던 책이 조선책략이라고 나옵니다. 아닙니다. 조선책략이 아니라 해국도지와 영안지략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 개화파에 영향을 끼쳤던, 결국 또 다른 영향을 끼쳤던 외세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청나라의 양문동과 일본의 문명계화론이 있어요. 양문동은 뭐예요? 청나라 앞에서 언급했지만 결국 영국의 최신식 무기에 당했잖아. 그러면 영국의 무기 무섭다야, 영국의 무기 우습다야? 영국의 무기 무섭다죠. 그러니까 영국의 무기 기술을 배우자는 게 양문동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문명계화론은 일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어떻게 합니까? 서구 문물을 배우겠다는 것이 문명계화론인데, 이런 문명계화를 주도했던 인물이 후쿠자와 유키치예요. 그러면 누가 더 급진적인 거죠? 문명계화론자들이 더 급진적인 거죠. 그럼 나중에 우리 급진계파의 가장 중요했던 핵심 인물이 누구죠? 김옥균이죠. 그럼 김옥균은 후쿠자와 유키치에게 한 수 가르쳐줬을까요? 한 수 배웠을까요? 한 수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문제 풀다가 후쿠자와 유키치와 김옥균의 만남, 이것이
갑신정변의 간접적 배경으로 시험에 출제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유념해달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갈게요. 그래서 결국 개화파에 영향을 끼쳤던 안으로의 두 개와 바깥으로의 두 개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시험 문제 거의 나오지 않아요. 다만 흐름이 그렇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다만 이 개화파가 결국 두 개로 쪼개져요. 온공개화와 급진개화로 쪼개져요. 잠깐만. 왜 쪼개지게 되냐면은 그거는 아까 배웠던 이모군란에 기인하고 있어요. 이모군란은 뭐라고? 이모년의 군인들이 난리쳤다면서. 뭐 청나라가 이걸 진압해주면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은 상당히 강화되겠지. 청나라의 내정 간섭은 어쩔 수 없어. 청나라의 내정 간섭 속에서 우리가 점진적인 개화를 해야 돼? 그게 온공개파. 야, 무슨 소리야. 청나라를 내몰고 우리가 급진적인 근대적 국가로 나가야 돼. 이게 급진개화파죠. 그래서 온공개화파와 급진개화파가 나뉘어지게 된 계기는 무슨 곤란이었다? 이모군란이다. 개화의 속도와 개화의 방법을 둘러싸고 나눠지고 있었다. 온공개화파는 모델이 뭘까요? 그렇죠. 바로 양문운동을 모델로 했어요. 양문은 서양의 기술 문화만 배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동양의 정신, 서양의 기술, 동도서기. 그러니까 양문운동은 청나라의 운동이었으니까 당연히 온공개화파는 친정적 성향을 띨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급진개화죠. 급진개화파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갖다가 그들의 이상적 모델로 삼았죠. 메이지 유신이 뭐예요?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를 개혁하겠다. 서양의 정신, 서양의 기술 문화. 그러니까 친일적 성향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급진개화파를 이루었던 누굽니까? 결국 김옥균, 박용효, 서재필, 서강범 이런 인물들은 나중에 갑신정변이 실패하자 청나라로 망명을 택합니까? 그들이 상당히 이상적 국가를 바라봤던 일본으로 망명하는 거야.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 사실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계속 갑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1876년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 시작. 개항. 강화도 조약 이후 우리 일본에 뭘 파견했다고? 그래, 수신사를 파견했단 말이야. 물론 1차 수신사도 있었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 2차 수신사 누구 있었다? 김홍집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김홍집이 가지고 들어왔던 책이 무슨 책략이었다? 조선 책략이다. 누구를 막는 책략은 무엇인가? 러시아. 누구와 수교해라? 미국과 수교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내용을 빠르게 가지만 머릿속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면서 키노트를 써내려 가시는 거야. 키노트를 눈으로 바라보는 행태를 하지 말란 말이야. 그렇게 눈으로 바라봐서 공부가 되면은 벌써 되지. 항상 쓰고 머리는 돌리고 이 시간에 완성해야겠다는 자세를 가져. 집에 가서 다시 봐야지. 그렇게 시간이 많아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을 텐데 결국 빠르게 공부를 해나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항상 그 시간 안에 끝내려는 노력을 가지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어. 대답해. 내 말 이해하니? 예. 대답해. 내 말 이해하니? 예. 자, 그럼 계속 갈까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수신사가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조선 책략은 한마디로 말해봐. 시작. 개화하라야, 개화하지 말아야. 개화해라야. 그래서 이 조선 책략을 보고 감동받은 인물이 누구냐? 우리 명복이형이야. 다른 말로 고정이죠. 고정을 해서 개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다. 개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구. 개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구. 뭐였다? 따라한다. 통리기무하문. 어게인 통리기무하문. 리피트 통리기무하문. 아무리 강조되지 않아. 내가 연도 이런 말 잘 안 하지. 통리기무하문 연도 암기하셔야 돼. 1880년에 1880년에 개화를 추진했던 기구 통리기무하문이야. 잠깐만. 그 위를 봐. 강화도 조약 때 우리는 일본의 최신식 군함에 당했잖아. 그러면 일본의 무기 무섭다? 일본의 무기 우습다? 일본의 무기 무섭다. 일본의 무기 무서우니까 일본의 최신식 군사 기술을 바꿔야겠죠. 그러면 통리기무하문에서 결국 12개의 전문 부서를 뒀는데 4대사 교린사 너무 신경 쓰지 마. 4대는 항상 뭐야? 우리가 항상 중국의 4대를 하는 거니까 4대사는 어디로 가는 거야? 청나라에. 사길교자에 이웃닌자. 이웃 있는 우리 이웃 누가? 일본밖에 없잖아. 교린사는 어디 간다? 일본에 간다는 거야. 문제는 통리기무하문이 주도했던 게 뭐냐? 그렇죠. 우리도 군사제도를 바꾸자야. 군사제도의 줄임말이 군제개혁이야. 우리보다 잘난 나라 배우자? 청나라와 일본의 사절단 배우겠네? 그래서 결국 군제개혁은 어떻게 했어요? 99인들은 줄이자. 99인들은 5군형이야. 그 5군형을 2군형으로 줄였다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다만 이 군인들은 직업군이냐? 직업군이 줄이면서 실업자가 많이 양성됐겠네. 그럼 군인들은 개화정책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러면 군인들은 개화해라야 개화하지 말아야 개화하지 마라. 그런 찰나에 월급도 안 나와. 빡 돌았겠지. 그래서 확 뒤집어져라. 곤란. 언제? 82년에 무슨 곤란? 이모곤란으로 이어질 것이다. 애우지 말고 이해를 하되 결국 암기는 정확하게. 신식군대 만들겠네? 별기군. 특별한 기술을 가진 군대. 사절단을 보세요. 이런 식으로 통리기무하문 또는 뭐야? 무의형 장어형 이런 말이 나오면 뭘 말한다? 아하, 결국 개화를 말하고 있었다 이해하시면 되죠.
별기분이에요.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그냥 심심참아서 한번 보라는 의미로 본 거지 이거 보고 애우랑 이게 육군사관학교 생도야. 여러분 육사하고 연애했던 기억납니까? 걔네들이에요.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잠시 연애했던 저기 태릉 쪽에 있는 학교인 아시죠? 육사 애들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사절단은 우리보다 잘난 나라 누구? 청하고 일본에서 청에는 영선사. 영선사로 갔던 인물이 누구야? 김윤식이야. 그럼 청나라 갔으니까 김윤식은 온건 쪽일까 급진 쪽일까? 온건 쪽이겠지. 자, 청나라에 무슨 기술 배우겠다? 그래, 무기 기술 배우겠다는 거야. 무기 기술 배웠으니까 와서 무슨 공장 만들까? 무기 공장. 그래서 기기창은 빵 공장이 아니라 무기 공장. 그런 가운데서 잘 들어요. 이런 개화 정책이 계속 시행되는 가운데서 유생들은 개화를 하지 말라는 결국 영남 많이 착각. 여기 하기 전에 그래서 영선사는 그러나 뭐야? 조기 귀국했다는 거죠. 왜? 여러분 해외 유학 갔다가 귀국하는 경우는 딱 하나야. 결국 아빠가 전화 와요. 돈 떨어졌다고. 그래서 재정 문제 때문에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많이 나와. 택깔 넣으시고. 그래서 문제 풀다가 결국 재정 부족 문제로 귀국했던 사절단 나오면 뭐다? 영선사를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81년도에 결국 영남에 있는 만인석이 뭐야? 영남 지역은 우리나라의 성리학의 본거지야. 그래서 결국 영남에서 이만손이란 분께서 결국 상소를 올렸어요. 그랬지만 10,000명이 같이 따라 상소를 올렸던 게 영남 만인소야. 영남 만인소는 결국 유생들의 철저한 반대 상소 운동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유생들은 개화해라, 개화하지 마라, 개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개화하지 말라는 상소가 빗발치듯 하니까 국왕 자체도 계속 이렇게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건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결국에 일본에 시찰단을 보낼 때는 어떻게 한다? 비밀리에 파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안한데 연도 좀 암기해야 돼. 통일기만 몇 년도? 80년. 그리고 자 영남만에서 몇 년도? 81. 영선사 81. 조사시찰단 81년도야. 다 81년도에 걸린 사건이란 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다. 됐습니까? 영남만인소는 한마디로 뭐야? 유생들이 개화를 하겠다, 개화하지 않겠다, 개화하지 않겠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조사시찰단은 박정희를 단장으로 있었다는 건데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문제는 82년 5월 달에 뭐 있어? 조미수 통상조약. 기억나실 거 뭐야? 우리가 조약을 맺으면 그날에 사절단 가는 거지? 그러면 미국과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니까 미국에도 사절단을 갈 거예요. 먼저 조미수 통상조약에 있었던 건 다시 한번 세 가지 불러 제국대우, 관세, 거중조 한번 외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83년도에 결국 조미수 통상조약의 결과물로 우린 미국에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게 뭐였다? 보빙사. 누굴 단장으로 있었다? 민영익을 단장으로 하고 있었다는 정도를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잘 중요할 게 보빙사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다만 미국에 갔던 민영익은 결국 영어를 배워야겠다. 결국 세계 공용어였던 영어를 배우지 않고서는 이 나라에서 결국 성장하기 힘들겠다는 취지에서 유경공원을 만들어. 공원이란 파크가 아니야. 학교를 말합니다. 유경. 결국 영어 교육을 육성하는 학교 유경공원. 가끔 보빙사의 권위로 유경공원이 만들어지기도 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시험에 제일 많이 난 건 얘야. 왜 얘가 많이 나올까? 얘도 일본에 가는 거죠. 여기 또 뭐 있어? 일본에 가는 게 있죠. 그래서 항상 통일기마문이 주도해서 가는 것은 수신사야 조사시찰단이야? 조사시찰단인데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시작. 통일기마문 주도하에 일본에 수신사를 파견했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O다 X다? X야. 통일기마문 주도해 가는 것은 수신사였다. 아니면 조사시찰단이었다. 조사시찰단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놓치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념해달라. 알겠습니까? 이런 맥락으로 외우시면 돼요. 자, 이제는 뭐야? 위정척사와 이모군란을 볼 겁니다. 한마디로 보세요. 위정척사와 이모군란. 왜 위정척사와 이모군란을 같이 묶은 줄 아세요? 위정척사도 개화하지 말아야. 그리고 이모군란도 개화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야. 둘 다 개화를 하지 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묶었어요. 자, 고마워요. 사준 것 같은데. 자, 아닌가? 맞죠? 내가 산 건가? 사다 놓고 야, 뭐 아직까지 죽지 않았어 뭐 이런 거야? 좋아요. 좋은 자세요. 때때로 이렇게 공납을 바쳐야 항상 이렇게 수령들이 해먹을 수 있는 거죠. 보세요. 지금 위정척사 이모군란 결국 둘 다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 하지 마라라는 뭡니까? 하나의 정신을 담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갈게요. 위정척사가 뭐예요? 위, 지키다. 정은 뭐야? 성리학적 질서야. 성리학적 질서는 신분제, 지주제, 군주제. 사라는 건 바로 서양 세력들을 막아내겠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이걸 존화 양위,
성리학의 본거지가 중국이잖아. 그래서 화, 중국을 존중하고 이, 오랑캐를 내몰겠다. 조나 양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는 국왕을 중심으로 오랑캐를 내몰겠다. 그래서 존왕 양이 사상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다 필요 없고 위정척사는 항상 성리학적 질서를 최고의 가치로 바라보는 거예요. 성리학적 질서는 신분제, 지주제, 군주제를 가장 이상적 가치로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 가볼게요. 위정척사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야. 백날 떠들어 소용없고 시험은 항상 시기 판단을 물어보고 있다고. 다시 한번 지겹죠 이제는. 몇 번 하니까 벌써 반복이 엄청 되죠. 대원군이 집권했다고요. 대원군이 집권했을 때 외세가 침략적 접근했던 거 기억나요? 무슨 오신? 제병오신. 자,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린 일본과 강화도 지역을 맺게 되죠. 강화도 지역을 맺고 나서 우리는 일본에 무슨 사를 파견한다? 수신사. 자, 이런 가운데서 몇 차 수신사? 2차 수신사. 누구? 홍지비 형이 무슨 책략 가지고 들어와요? 조선 책략을 가지고 들어와서 고종께서 1880년도에 통리기무함이라는 개화 추진기구를 만들었다. 그 아래 몇 사? 12사를 두기도 했었다. 오케이? 그러면 유생들은 이들이 통상을 요구하니까 무슨 반대? 통상 반대를 했겠죠. 70년대엔 개항을 요구하니까 무슨 반대? 개항 반대를 했겠네. 근데 개항 반대할 때 결국 누가 상소합니까? 최익현의 오불가소야. 최익현의 전문 특허품 뭐야? 도끼를 가지고 왔다. 오불가소 내용을 다 암기하는 사람들은 병자야, 병자. 어? 계세요? 절대로 암기하는 거 아니야. 오불가소에 맨날 나오는 건 두 가지야. 아세요? 그들의 무라는 무한한 공산품으로서 우리의 유한한 농산품과 교육을 한다면 결국 우리의 농산품은 결국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옵니다. 전하, 일본을 같은 이웃이라고 바라보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웃이 아니옵니다. 서양 오랑캐에게 개항된 나라가 아니옵니까? 서양 오랑캐에게 개항을 당했다는 건 무엇이옵니까? 그놈은 외놈이 아니라 양놈은 결국 하나의 몸인 것이옵니다. 전하, 외양일체론이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시험은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와. 오불가소 내용 달달달 외울 필요가 없단 말이야. 항상 내용은 두 가지. 그들의 무라는 공산품으로 무한한데 우리의 무라는 유한한 농산품이야. 외놈과 양놈은 그놈이 그놈이야.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뭘 느껴야 되는 거냐고 물어보면 이게 지금 몇 년대 하고 있다? 그래, 70년대를 하고 있다는 거야. 몇 년대? 70년대. 개항 반대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80년대는 개화 정책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개화 정책에 대한 반대가 뭐야? 개화 반대. 이만손의 무슨 만인소? 영남 만인소 얘기했습니다. 영남 만인소는 조선 책략 반대 운동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시험은 누가 정리정돈을 잘하는 거야. 60년대 무슨 반대? 통상 반대. 70년대 개항 반대. 80년대 개화 반대인데 개항 반대는 익현이 형, 80년대 만손이 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계속 전진. 자, 최익현의 도끼상소 보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봐봐. 뭐가 나왔습니까? 그들이 비록 외인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서양 도적입니다. 이런 말 나오잖아. 고개 들어. 문제 풀다가 이거를 빠르게 체크하는 거야. 아, 이걸 읽고서 이걸 다 읽는 거 아니고 뭐 독해요? 이거 읽는 순간에 그만 읽는 거야. 아, 지금 몇 년대 하고 있다? 70년대. 아, 최익현을 말하고 있구나. 이거를 내가 해주는 게 아니야.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안에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건 연습하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맨 아래 뭐야? 이렇게 도끼 나오면 무조건 몇 년대 한다? 70년대를 생각하시면 된다. 알겠습니까? 계속 전진. 아, 이거요. 영남만에서. 영남만에서는 조선 책략 반대면 고개 들어. 조선 책략이 뭐라고? 시작. 러시아를 막아라. 누구랑 친하라? 청과 친하라. 그리고 미국과 수교하라는 거야. 이걸 바꾸는 거야. 청과 친하지 말아라. 뭘로? 청은 우리가 몇백 년 동안 섬긴 나라입니다. 무엇을 더 친할 것이 있겠습니까? 일본은 우리에게 매여있던 나라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과 사귀라고 했죠. 미국은 우리가 본래 모르던 나라입니다. 러시아를 배척하라 했습니까? 러시아는 우리가 혐의가 없는 나라인데 왜 남의 말만 듣고, 여기 남이 누구야? 청의 말만 듣고 만약에 러시아와 분쟁이 일어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요즘 최근 문제가 이 두 사료가 제일 많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본래 모르던 나라입니다. 미국. 우리가 혐의가 없는 나라입니다. 러시아. 고개 들어. 감독님 보세요. 지금 표정들이 무슨 표정이지만 난 다 알 것 같지. 당신들 시험 문장 가면 이거 틀려와. 우리가 모르던 나라입니다. 러시아. 우리가 혐의가 없는 나라다. 미국. 이런 식으로 찍는 경우를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내가 하루 이틀 장사해. 내가 밥 먹고 하는 게 이거야. 12년 동안 역사만 가르쳤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뭘 알아? 당신들이 뭘 틀리는지 너무 잘 아는 거지. 그러니까 지문을 외우라고. 우리가 몰래 모르던 나라야? 미국. 혐의가 없는 나라? 러시아. 나중에 또 틀려오시면 안 됩니다. 항상 중요한 거는 내가
어려운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해. 실수만 안 해도 85점은 나와. 85점 아셨습니까? 쉬워 보여? 85점 쉽지 않아요. 그 정도 맞으려면은 열심히 뭡니까? 실수를 안 하도록 노력을 하란 말이야. 어려운 거 마치 생각하지 말고 아는 걸 제대로 하란 말이야. 그게 빠른 방법이에요. 알겠습니까? 갑니다. 자, 이제 이모군란 갑신정변이에요. 자, 이모군란 하시면 어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죠? 시험은 어디서 집중되어 있습니까? 갑신정변이야. 그러니까 이모군란은 가볍게 넘어가시면 돼. 자, 문제는 다시 어디부터? 뭘 어디부터야? 처음부터. 대원군 하자니까 너무 싫어요. 대원군 또 할 수는 없어요. 싫어요. 대원군 하기 싫어. 이러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했어. 대원군을 갖다가 가져오진 않았어요. 저도 대원군 하기 싫어요. 자, 이제 어디부터 합니까? 개항부터. 강화도주의학 이후 우린 분명히 뭐야? 하나 오픈 마인드, 하나 클로즈 마인드. 오픈 마인드 개화파, 클로즈 마인드 위정척사파. 개화파가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가 무슨 기무함은? 통리기무함은? 통리기무함은 무슨 사? 12사를 두기도 했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어요. 자, 잠깐 보세요. 그런데 통리기무함이 개화정책을 추진했을 때 먼저 유생들이 뭐라고 외쳤어? 하지 마라. 유생의 버전으로 외쳐주세요. 하지 마라. 개화하지 마라니까 최익현이 나와야 이만손이 나와야 돼. 이만손의 영남만이소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다음에 이런 유생들의 반대 운동도 있었지만 이번엔 누구? 군인과 빈민들이 같이 외쳤어. 뭐라고? 하지 마라. 잘 보세요. 왜 군인들은 하지 마라 외쳤을까? 다 알았어. 아까 뭐야? 차별대우. 우리가 제일 싫은 게 차별대우죠. 차별대우 받아봤어요? 차별대우 받으면 정말 싫어요. 예전에 내 친구하고 같이 미술학원을 다닌 적이 있어요. 미술학원을 다녔는데 참 친한 친구였어요. 친한 친구인데 그 미술 선생님이 정신 나간 여자야. 내가 봤을 때는. 왜냐면 나를 이뻐하지 않았어요. 아니 나를 이뻐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친구를 이뻐한 거야. 좋아, 그럴 수 있다고 봐. 근데 내 말이 얼마나 상처였겠어. 그러니까 걔를 가르칠 때는 이제 걔 이름 가르쳐 놓고 뭐 예를 들어서 친구야 이거 이렇게 봐하면서 어깨에 손도 올려주고 말이야. 지금은 굉장히 나이가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한 22살 된 대학교 누나였던 거죠, 한마디로.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러니까 얘만 좋아하는 거지. 짜증 난 거죠. 응? 나는 말이야 뭘 물어보면 뭐 대충 가르쳐주고 말이야. 근데 문제는 걔하고 둘이서 영화를 보러 갔다는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응? 그때 그렇게 유행했던 손오공이라는 영화를 걔만 보여주고 나는 안 보여주고. 응? 응? 벌레 같은 년. 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 차별 대우를 안 당해본 사람은 잘 몰라요. 되게 친한 게.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었죠. 우리 이런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은 너와 나의 우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우리 이 미소론을 끊자 했는데 이 친구가 안 끊고 자기 혼자 다녔어요. 아주 나쁜 친구인데 지금도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하나예요. 하여튼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 왜 이렇게 열이 받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차별 대우. 군인들은 차별 대우 때문에 그래요. 빈민은 왜 그럴까? 빈민이 뭐야? 빈민은 빈곤한 백성들이야. 빈곤한 백성들이 제일 어려운 건 뭐야? 쌀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일본이 아까 쌀의 무제한 유출, 조일 무역 규칙. 그래서 일본의 경제 침탈 때문에 빈민들은 상당히 쌀 가격의 폭등에 대해서 일본의 열이 받았겠죠. 둘이 같이 외쳤던 게 뭐야? 하지 마라. 이모군란은 군인들과 빈민들이 같이 한 거야. 자, 이모군란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월급이 지금 몇 개월치 안 나왔다? 13개월치 월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13개월치 월급이 안 나오는 과정 속에서 군인들의 불만이 상당히 폭등되자 이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월급을 1개월치를 쌀로 줬는데 그 쌀이 썩은 쌀이었다는 거예요. 이 썩은 쌀을 받아든 바로 군인들의 불만이 드디어 폭발하면서 일어난 것이 바로 이모군란이야. 자, 그 당시 이 쌀을 갖다 썩은 쌀을 줬던 것이 그 당시 민씨척족, 그러니까 민자영의 사촌 오빠였던 민자겸이가 결국 그런 횡포를 부렸던 거죠. 선해청 당상관이었던 민겸의 집을 습격했을 것이다.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군인들과 빈민을 앞세워서 누가 다시 재집권했냐? 대원군이 재집권을 해요. 우리 민항은 어떻게 됐나요? 민항은 도망갔죠. 군인들에게 잡혀 죽일까봐 결국 도망을 가서 자신의 고향이었던 장원으로 도망간 상태예요. 그럼 대원군은 당연히 뭐 할까요? 모든 개화 정책을 중지하겠죠. 복고 정책으로 하는데 애우지 말고. 개화 정책을 중단했다는 것은 개화를 추진했던 기구를 없앴겠죠. 좀 전에 배웠는데 모르면 진짜 짜증나요. 개화를 추진했던 기구 뭐? 통리기무함을 폐지했을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민항우가 죽었다고 아예 국장을 선포해버려요. 그래서 자기의 며느리를 갖다가 결국 죽은 사람을 만들었다. 뭐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야. 다만 여기 보세요. 시험은 항상 뭐가 나온다고?
내 말 잘 들어. 사료가 나와요. 만약에 시험에서 통리기마원을 폐지시키고 오군영을 복구했다. 개화 정치 중단되는 걸 말하죠. 이모군란. 왕이 중전의 시신을 사왕이 찾아봤지만 끝내 그림자도 없으니 결국 왕을 갖다가 성대왕의 장례를 취하는 장면 나와요. 이게 무슨 곤란 관련되다? 이모군란과 관련된 사료라는 거야. 문제는 이모군란을 갖다가 결국에는 누가 진압을 합니까? 청나라가 진압을 했죠. 그래서 민항우가 결국 청나라를 외세를 끌어들여서 안으로 온 대영군을 내몰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군란을 갖다가 결국 진압했던 건 바로 민항우와 청나라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결국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군란을 결국 진압을 하면서 결국 민왕후의 정치적인 라이벌이었던 대영군을 청으로 압송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이고요. 청나라는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 아까 얘기했습니다. 무슨 통상권? 내지 통상권과 결국 조선은 청의 속방국이라는 조약을 맺고 있었다. 잘 들어요. 문제는 군인들은 그랬는데 아까 우리 빈민들은 왜 열받았어요? 일본의 경제 침탈이라며. 그러면 일본에 우리나라에 지었던 공사관, 일본 대사관이 있었는데 일본 대사관을 습격해서 대사관을 부시고 거기 있는 거류민들을 살해해요.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제일 무서운 건 뭐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본 거류민들, 우리 조선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 거류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을 주둔하겠다가 재물포 조약인데 잘 들어야 돼. 일본 공사관을 다시 져준다는 신축 비용 부담은 있다 없다? 없어. 공사관 신축 비용은 없고 항상 중요한 건 뭐냐? 여기 있어요. 공사관 병력을 주둔했다는 여기다 포인트야. 나머지 건 몰라도 돼요. 3차 수신사가 있었구나 정도만 가볍게 체크하시고 중요한 건 피해 보상금이지 절대로 공사관 신축 비용을 준 것은 아니었다. 놓치면 안 됩니다. 다음. 이제 어떻게 해요? 청나라 군대도 주둔했죠? 아까 배웠잖아. 이모군란을 진압한 게 청나라 군이라고. 그 당시 청나라 청년 장수였던 위안스카이가 군대 3천 끌고 와서 군란을 갖다 진압했죠? 일본 군대 주둔했죠? 중요한 것은 이제 뭡니까? 이모군란을 진압한 건 청이기 때문에 청의 간섭이 심화되는 거야. 그럼 청나라는 간섭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간섭자를 파견했는데 그게 바로 정치고문이었던 누구? 마젠창. 외교고문이었던 멜렌도르프를 파견하고 있었다. 여기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건 뭐냐? 저기 있는 재물포 조약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항상 뭐다? 공사관 병력 주둔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민항우는 청나라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청나라에 결국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럼 청나라의 내정 간섭에 대해서 개화파가 두 개로 나눠진다면 청나라 내정 간섭을 당연하게 보고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본 게 무슨 개화파? 온공개화파. 그래서 민시척종, 청나라, 온공개화파는 어쨌든 좋든 싫든 하나의 목적으로 이렇게 뭉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쟤네들은 무슨 메뉴? 세트 메뉴라 부르는 거야. 항상 같이 다녀. 그래서 우리 무슨 버거? 민비버거라고 얘기하죠. 이 민비버거의 맛은 어땠을까요? 자, 썩은 맛이었지. 왜? 진정한 개화였어요? 아니면 청나라 간섭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점진적 개혁이었어요? 점진적 개혁이었죠. 그러니까 젊은 개화들이 짜증이 난 거야. 그래서 이 민비버거를 먹어보더니 뭐라고 그래? 야, 이게 맛이야? 맛을 내려면 똑바로 해야지.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이 외쳤던 게 하려면 똑바로 해라. 개화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똑바로 안 하니까 똑바로 하라고 그랬잖아. 안 하니까 그러면 내가 니네를 한번 제거해 줄게. 이게 뭐야? 쿠데타죠. 이게 무슨 장면이야? 갑신정변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은 개화 정책 추진에 대해서 유생들은 뭐라고 외쳤다? 하지 마라. 이모군란이죠. 아니야, 영남만이소죠. 군인과 빈민이 외쳤죠. 뭐라고? 하지 마라. 이모군란. 그때 청나라 간섭이 심화되는 가운데 급진개파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정변? 갑신정변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요약 한번 할까요? 개화를 추진했던 통리기무화문이 개화를 추진하고 있자 개화를 추진하는 요 상황 속에서 벌어졌던 일을 한 5초 안에 요약을 해봐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려면 똑바로 해라. 하지 마라, 영남만이소. 하지 마라, 이모군란. 하려면 똑바로 하는 갑신정변으로 요약이 딱 되고 있다. 맥이 중요하고 맥이 이해가 되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뭐다? 흐름과 이해가 아니라 암기야. 누가 그러더라고. 흐름과 이해만 되면 암기가 된다고. 정신 차리라고 해요. 그건 다 사기꾼이야.
지가 한번 해버려요. 암기하는 할 수 없어. 시험장 날에서는 결국 이해는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결국 누가 정확히 합니다. 근데 암기를 돕기 위해서는 흐름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지 암기 없이 흐름과 이해로만 갈 수는 절대 없어요. 반드시 여기 있는 키노트 암기해내셔야 됩니다. 갑니다. 이래서 여러분들 같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모군란 그리고 제가 했던 위정척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는 하려면 똑바로 하라는 무슨 정면? 갑신정변에서 여러분을 만나 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갑신정변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갑신정변을 배울 때 제일 중요했던 부분들은 똑같은 논리예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먼저 항상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갑신정변이 뭐야? 라고 하면 뭐야? 하려면 똑바로 하라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민시척 쪽이 청나라에 의존한 가운데 결국 급진적인 계화가 아닌 결국 점진적 계화를 추진하는 그런 온건계화파를 향해서 급진계화파는 계화를 하려면 똑바로 하라는 외침 속에서 결국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자, 그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말해볼게요. 계화파들은 급진적인 계화를 추진하려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계화 정책을 추진했죠. 급진계화파나 온건계화파 꼭 이거 구분하는 건데 주로야 주로. 주로 급진계화파들이 주도했던 계화 정책은 우박전기다. 암기한 테크닉이야. 우박이 내린 날에는 전기가 발생하죠. 우정국, 박문국, 문자를 박는 것이죠. 전환국 기제. 물론 기기창은 아까 온건계화파의 영향이지만 제가 주로 했잖아요. 주로 급진계화파들에 의해서 이런 계화 정치 추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이런 근대 문물을 갖다가 만드는 근대 시설을 만드는 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니도 머니야. 이런 머니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극심한 대립이 있었는데 뭐냐? 민항호 쪽에서는 그냥 화폐 찍자 이런 말이야. 당백전 아니야. 당호전이야. 근데 결국 당백전 발행 때 우리가 결국 처했던 엄청난 위기감을 배웠잖아. 당백전 발행으로 인해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던 바로 우리의 선각적 지시였던 급진계화파는 화폐 발행보다는 돈을 빌려오자는 이런 입장 속을 둘러싸고 팽팽한 대립을 했던 거죠. 그래서 급진계화파는 차관 도입 그리고 민항호나 온건계파 쪽은 화폐 발행을 둘러싸고서 대립과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거 많이 나오는 부분이야.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음. 차관 도입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김옥균이 결국 차관을 도입하려는 목적으로 일본을 갔는데 일본에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해요. 분명히 빌려주겠다고 갔는데 일본이 상황이 변했다라고 하면서 차관 도입을 갖다가 승인하지 않아요. 그럼 차관 도입이 실패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왔던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계화파의 입지는 강화될까 약화될까?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결국 급진계화파의 입지가 약화되는 가운데서 급진계화파는 민항호나 또는 온건계화파의 극심한 공격에 처하게 되고 위기에 몰리게 되는 거죠. 김옥균의 오른팔이었던 박영효는 그 당시 전라도 광주가 아니라 경기도 광주로 좌천되고 점차 급진계화파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 김옥균의 회고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정변을 3일만 늦췄더라면 우리가 먼저 당했을 것이다라는 지문을 통해서 얼만큼 이 당시 정세가 급진계화파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죠. 그러나 급진계화파는 뭔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쿠데타에서 제일 중요한 군사력인데 지금 청나라 군대 몇 명? 이미 3,000명이 이 나라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급진계화파에게는 굉장히 불안 요소였죠. 그런데 천우신조 결국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죠. 지금 때마침 베트남에서 결국 청나라 프랑스가 베트남의 종주권을 둘러싸고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무슨 전쟁을 말한다? 청푸전쟁을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청푸전쟁을 둘러싸면서 청나라 군대 병력 중에서 1,500병력이 베트남으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1,500병력도 곧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급진계화파는 이 당시 아까 일본 공사관 경비병력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일본 다케조 공사에게 일본 공사관 경비 병력 한 100여 명을 갖다가 결국 빌려서 결국 청나라를 내몰고 결국 급진계화파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를 갖다가 세우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게 무슨 정변이다? 갑신정변이야. 근데 문제는 디린 날을 잡아야겠죠. 쿠데탄 날을 어느 날로 결정할 것인가를 갖고 고민하다가 아까 우정국이 만들어졌는데 우정국은 84년도에 만들어져요. 이 우정국 축하 연날 많은 고위 관료와 민시척족들이 모일 거다. 이날에 한 번에
한날에 한시에 이들을 갖다가 제대로 쑤셔야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우정국 축하연날 정변의 뭡니까? 기치가 올리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지도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은 아닌데 가만히 보여주는 이유는 이거죠. 창덕궁이에요. 창덕궁을 보시면 굉장히 커요, 궁궐이. 그런데 지금 일본에게 빌린 공사관 병력 100여 명을 가지고 창덕궁을 호위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군주제의 나라라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군주제의 나라가 뭐야? 이 나라의 주인이 군주라는 거야. 지금은 우리는 뭐라 불러요? 공화정이라 부르죠. 공화정은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야. 근데 군주제는 군주제인데 군주가 마음대로 하는 나라? 전제군주제. 군주제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나라? 입헌군주제야. 결국 급진개파들은 지금 전제군주제의 나라를 갖다가 입헌군주제 나라로 바꾸고 싶은 거야. 현재는 전제군주제네? 이 나라 주인은 군주져서 결국 이 군주를 갖다가 결국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이 군주로 하여금 새로운 국가를 승인하게끔 해야 되는 거야. 입헌 군주도 결국 군주가 주인 되는 나라니까 군주를 죽이는 게 아니라 군주를 우리 편으로 데리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군주를 옆에 있는 안 보이겠지만 조그만 존만한 궁궐이었던 경우궁으로 피신시키고 여기서 고종과 민왕후를 겁박해서 결국 새로운 나라를 선포하려는 게 김옥균과 박용유의 야심찬 생각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정변날 민왕후 민시척족과 옹공개파를 상당수를 죽여요. 여러분 민시척족 누굽니까? 민경 민태호가 아니라 민시척족은 상당히 많이 죽인데 이때 우리 민왕후가 가장 사랑했던 가장 민왕후 집안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아까 민영익이야. 보빙사 단장으로 미국에 다녔던 민영익이 이 갑신정변 당시에 살해당할 뻔했죠. 칼을 서를 한 발을 맞아요. 그런데 우리 민영익이 쓰러져 있었는데 결국 우리 민왕후께서 민영익에 대한 사랑이 정말 대단했잖아. 그래서 우리의 뭡니까 영익을 살려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 당시 미국인 그 의료진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의료진에게 우리 민영익을 살려만 준다면 뭐든지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미국인 그 의료진들은 별게 아닌 거죠. 딱 보니까 칼이 맞방 꽂혀 있단 말이야. 별거 아니다. 내가 이쁘게 꼬매줄게 해가지고 이쁘게 꼬매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어본 거지. 너의 소원을 말해봐 라고 하니까 나의 소원은 뭐다? 병원 하나 만드는 거다 해서 만든 최초의 병원이 광해원이라는 병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광해원이 이제 며칠 가서 이름을 갖다가 뭘로 바뀌어요? 재중원으로 바꾸고 그게 여러분이 봤던 드라마의 제목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갑신정변 당시 때 제일 중요했었던 것은 잘 들어요. 일단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라는 건데 내 말 잘 들어야 돼요. 자, 갑신정변이 실패됐어요. 갑신정변이 실패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신정변이 왜 실패했을까? 먼저 지금 정변을 주도했던 급진개파가 옹공개파 민시척족들을 다 쑤시는 데는 성공했지만 대다수의 민중들이 그들의 어떤 정책을 결국 옹호해주지 않아요. 왜? 급진개파가 꿈꿨던 사회에서는 결국 농민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농민이 가장 원하는 건 뭐야? 나에게 땅을 달라 이거야. 근데 급진개파가 추구한 새로운 사회에서는 토지 분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 둘째, 결국 청나라가 다시 개입을 해요. 그래서 청나라의 개입으로 인해서 결국엔 갑신정변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민중들은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았다 안 좋았다? 아까 다시 이모군란으로 돌아갈까요? 이모군란을 생각해봐. 군인들이 난리치면서 도시 빈민들도 참여했었죠. 왜? 도시 빈민들은 일본의 경제 침탈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았죠. 우리나라 대다수의 민중들은 부미냐 빈미냐? 빈민이었어요.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데 급진개파가 일본 군대를 끌어들여서 고종과 민왕후를 경호궁에 감금했다는 그런 루머가 돌았지. 이들이 생각할 때는 이 급진개파 쓰레기야.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넘기고 이 나라의 쌀값을 올려서 우린 다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공포가 이들로 하여금 일본 공사관을 또다시 습격하게 만들어요. 이 공사관 또 부서져요. 또 불나요. 이 공사관 매번 부서지기만 해. 그래서 일본은 이제 공사관 더 이상 못 참어. 다시 쳐내. 이게 바로 일본과의 한성조약이고. 그리고 청나라가 이 갑신정변을 진압했지만 일본은 이 청나라의 약점을 알고 있었지. 청나라의 약점이 뭐야? 지금 조선의 군대를 주둔하고 싶어요? 아니면 베트남으로 빨리 군대를 보내고 싶어요? 베트남으로 군대를 보내고 싶죠. 그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일본은 청나라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조선에서 둘 다 나가자. 하지만 조선에서 중대한 변란이 있으면 그때 다시 들어와도 되잖아. 넌 지금 베트남에 가서 싸우고 싶잖아. 라는 그런 아주 절묘한 외교 전략을 제안하죠. 그래서 청나라 일본 사이에 조선에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는 일단 나가자. 그리고 중대한 변란이 있으면 다시 들어오자는 텐진 조약을 맺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한성 조약과 텐진 조약. 거기 들어. 이제는 도식화. 이모군란의 결과는 뭐야? 제물포 조약과 조청상 민수령 무역장청. 갑신정변의 결과는 뭐야? 한성 조약과 결국 텐진 조약. 텐진 조약 굉장히 많이 나와. 결국 뭐라고? 여기 있는 말 보이죠? 자, 청나라 군대는 철수한다. 그리고 일본 군대도 철수해. 하지만 조선에 중대한 변란이나 사건이 있을 땐 청일 두 나라가 파병할 땐 반드시 문서로서 알린다라는 게 텐진 조약이 하발나게 나오는 거야. 진짜 엄청나게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달라 이해하시면 되고요. 텐진 조약의 내용을 공동 철수야. 그리고 결국 공동 파병인데 우리나라에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요.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결국 이들이 동시 파병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일본은 갑신정변 당시에 청나라에게 당했던 지역, 사실 청나라 병력이 다시 돌아오자 일본 공사관 병력들은 결국에 급진계합파를 호위하지 않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청나라 군대가 몰려오자 급진계합파들도 자신을 보호하고 있던 일본 군대가 도망가자 인천항을 통해서 전부 다 일본으로 망명했단 말이야. 그럼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개쪽이죠. 10년 동안 이런 치욕을 씻기 위해서 노력했고 10년이 지났을 때 94년도에 조선에서 다시 청과 일본이 동시 파병할 때는 그 치욕을 갚아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일어난 게 무슨 전쟁? 청일전쟁으로 결국 일어날 수밖에 없는 도화선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 원인은 바로 텐진조약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갑신정변 당시 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건 뭐다? 그들이 꿈꾸었던 사회야. 그들이 꿈꾸었던 사회는 박용규가 작성했던 14개조 정강에 정말 많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되게 버거워한다는 거야. 자, 갑신정변 누가 일으켰어요? 급진계합파. 급진계합파는 모델을 일본을 모델로 삼았다, 청나라를 모델로 삼았다, 일본을 모델로 삼았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자는 거야. 근데 아까 이모군란 당시 때 대원군이 어디가 있어요? 결국 청나라가 있으니까 대원군을 돌아오게 하고 종래 청에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이런 말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게 1조야. 내가 먼저 경제면을 보여줄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건 1조가 중심으로 나온다는 건데 하나씩 해볼게. 애우려고 하지 말고 잘 봐요. 경제부터 볼게요. 한번 보면 지조법규가 있어. 지조는 뭐야? 땅에 대해서 세금을 걷겠다는 거야. 이거는 절대로 토지 분배를 말하는 게 아니야. 조세 계획을 통해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노력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돈이 들어왔어. 돈이 들어오는 게 중요할까요? 관리하는 게 중요할까?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재정을 한 곳에 써서 관리한다는 거. 재정이 일어나. 그래서 호조에서 재정의 일어나가 나와요.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여러분 보부상이 있었죠. 보부상이 뭐야? 장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장돌뱅이를 보부상이라고 불러요. 보부상은 전국을 돌아다니는 유통망을 가지고 있었죠. 18세기 때는 전국에 1000여 개 장시를 이끌고 결국 상단 조직을 가지고 있던 게 바로 보부상이기 때문에 보부상들을 나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서 보부상을 경제적 입장으로 지원하기 위한 단체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지. 그런 기관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게 해상공국이야. 그래서 민시척 쪽이 보부상을 지원하기 위한 해상공국을 만들어 놓고 보부상들로 하여금 전국의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망으로서 보부상을 활용했다는 거지. 급진계합파와 정치적인 대립관계에 있었던 민시척 쪽. 그러니까 급진계합파는 민시척 쪽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민시척 쪽에 눈과 발이 되어주는 보부상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없앨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해상공국을 폐지해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많이 나오는 지문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 사회의 모임이죠. 자, 급진계합파는 근대적 국가로 가고 싶었어. 근대적인 국가로 가려면은 근대적 국가로 간다는 것은 봉건 질서를 부정한다는 거잖아. 아, 헷갈립니까? 근대의 반대말이 뭐야? 전근대. 전근대가 봉건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근대적 국가로 가겠다는 것은 봉건적 질서를 결국 없애겠다는 거지. 봉건적 질서 아까 배웠는데 신분제, 지주제, 군주제. 신분제를 갖다가 폐지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에 따른 인지를 등용하기 위한 신분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었다. 두 번째, 규장각 폐지는 몰라도 괜찮아요. 넘어가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정치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 자, 누구를 내몰자? 청나라를 내몰자는 거야. 반청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지문은 반청 옆에 반드시 뭐로 쓴다?
대원군을 돌아오게 하며란 말을 꼭 쓰셔야 돼요. 문제 풀다가 대원군을 돌아오게 하며 종래 청에 행하던 조공을 폐지한다는 말 나오면 이게 철저한 갑신정변의 일조를 말한다는 거.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잖아. 근대적 사회로 간다는 것은 결국 봉건적 사회를 타파하는 거야. 군주제를 인정하긴 인정하되 전제군주제야 입헌군주제야. 내가 안 했잖아. 전제군주제는 군주 마음대로 하는 것을 군주의 권리를 제한하는 입헌군주제로 바꾸려고 하고 있었다. 그럼 모두 바꿨어? 신분제도 폐지하려고 했고요. 두 번째 시작, 군주제도 제한하려고 했던 거야. 단 지주제를 폐지하려는 노력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지주제를 폐지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것은 농민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갑신정변은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한계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입헌군주제는 군주를 제한하고 결국 내각은 정치인들이 중심이 돼서 정치를 하겠다는 거. 의회 중심은 안 돼. 의회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건데 아직 신분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 중심의 정치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군사 분야는 사형. 이거는 중간 부분이 좀 생략되어 있는데 어쨌든 사형을 1형으로 만들었다는 건 그냥 가볍게 보고 이런 걸 너무 깊게 가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 보게 들어. 항상 시험은 여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좀 어렵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걸 처음 하시는 분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보세요. 재정의 일원화가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 신문제 페이지가 있죠. 이거 얘 잘 보세요. 그 다음 뭐야? 잘 봐봐. 얘야. 이거는 갑오기하고 맨날 비교해요. 재정의 일환은 맞는데 갑오기역 때는 호조입니까? 탁지아문입니까? 탁지아문에서 재정을 일어났다. 그러면 갑오기역이 되는 거야. 신문제 폐지를 주장한 거고 신문제가 진짜 폐지된 건 무슨 개혁 때? 갑오기역 때. 그리고 청해종주권을 부인한 건 맞는데 아까 대원군을 돌아오게 하며라는 말이 있으면 갑신정변. 대원군을 돌아오게 하며라는 말이 없으면 갑오기역.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는 갑오기역과의 비교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재정이 일어나 호조 갑신정변, 탁지하면 갑오기역, 신문제 폐지 주장 갑신정변, 신문제가 폐지됐다 갑오기역. 반청은 갑신정변 갑오기역 맞는데 대원군을 돌아오게 하며란 말이 있으면 갑신정변. 그냥 반청만 나면 갑오기역.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와 정돈을 좀 해나가시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해상공부 페이지 아주 많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어.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놓치면 안 됩니다. 다음. 그 다음. 실패 원인. 아까 했잖아. 누구의 개입이 있었다? 청나라 개입과 그리고 일본에게 너무 의존했다는 점. 그리고 민중의 지지가 없었다는 점이 갑신정변이 실패되기는 원인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좀만 더 볼까요? 갑신정변을 진압한 게 누구죠? 청이야. 이모군란을 진압한 게 누구였다? 청이야. 그러면 이모군란을 진압한 이후 청의 입지가 강화되고 갑신정변 이후도 청의 입지가 강화되는 거죠. 청의 입지가 너무 강화되니까 우리는 청나라를 견제할 수 있는 대항마로서 누구야? 러시아와 독자 수교라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자, 조금만 보세요. 지금 지도를 잘 봐요. 청의 입지가 강화되죠. 그런데 우린 청나라를 견제해서 러시아와 수교를 했단 말이에요. 무슨 수교였다? 독자 수교. 아까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근데 러시아는 끊임없는 남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왜? 러시아는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를 통해서 결국 남쪽으로 전진하려는 게 그들의 목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러시아의 독자 수교에 대해서 상당히 위기감과 상당히 어떤 불안감을 가진 나라가 영국이야. 영국은 세계 곳곳에서 러시아의 남진 정책을 방해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영국이 아주 빛의 속도로 뛰어오면서 거문도를 점령해요. 러시아 남진은 안 돼! 라는 게 무슨 사건? 거문도 사건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이후 갑자기 누가 사라진 상태야? 일본은 거의 눈에 안 보이죠. 느낌이. 그래서 이 당시 일본의 입장은 상당히 약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의 입장을 한번 문학적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일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입장에서가 정치적 주도권을 잃어버린 일본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어떤 상태였을까요? 1번, 우린 돈이나 벌자. 2번, 우린 돈만 벌자. 3번, 우린 돈도 벌자. 뭐였을까? 우린 돈이나 벌자. 일본은 정치적 주도권을 잃어버리자 결국 경제 분야에 결국 주력을 해요. 우린 뭐라? 돈이나 벌자. 그래서 쌀수탈이 주력을 해요. 쌀수탈을 주력하니까 쌀값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 도시 빈민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빠지게 되니까
지방관리들이 우리나라 빈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더 이상 유출은 안 돼라는 무슨요? 방공령으로 방공령은 곡물 유출을 방해하는 명령이죠. 물론 성공했다 실패했다 방공령은 실패를 하게 돼요. 방공령이 실패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 결국 잘 봐. 방공령이 실패하니까 쌀값은 더 올라가지. 쌀값이 더 올라가니까 결국 빈민들은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그래서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던 이 도시 농민들은 9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농민의 힘으로, 농민의 뭡니까? 손으로 농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열어서 결국 정부 질서를 타파하고 조세를 너무나도 많이 걷는 정부를 갖다가 타도하고 결국 일본을 내몰자는 기치 아래 동학농민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쌀의 유출이 심화되면서 쌀값이 올라가는 내용들이 많아지는 거지. 자, 요런 4개의 나라 속에서 우리 조선이 앞으로 나갈 방향이 굉장히 암울하죠. 그래서 조선은 이런 4개의 나라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립국이 되는 길이라는 중립국론이 등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했으면 독일 부영사였던 부들러는 간절히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했죠. 중립국이 되달라. 이게 뭐였다? 부들러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유길준이라는 인물이 중립국론인데 뭐 청일이 보장하냐 모든 나라 보장하냐 이런 차이는 안 해오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런 중립국론이 나타난 것이 무슨 정변 이후였다? 지금 다 갑신정변 이후의 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무슨 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야. 고개 들어. 자, 감독님 여기 잠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웠던 부분들을 오늘 갑신정변을 배웠어요. 갑신정변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려면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급진계합파가 결국 근대시설을 갖다가 만드는 과정에서 결국 근대시설의 결국 재원을 마련하는 그런 방법을 둘러싸고 당호전 발행이냐 차관 발행이냐를 둘러싸고 결국 부딪히게 되고 차관 도입이 실패되고 나서 급진계합파의 어떤 입지가 약화되자 이거를 극복하고자 정변을 계획하는 가운데 청포전쟁과 일본 공사관 병력을 이용해서 정변을 일으켰지만 우정국 축하연 날 결국 민씨적 촉과 온공계파를 제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국 민중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고 그리고 청나라 개입으로 정변은 실패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꿈꾸는 사이에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들은 바로 재정을 일원화시키고 그리고 조세개혁은 있었지만 토지 분배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보부상에 대한 어떤 지원단체였던 해상군가 없어진다는 것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청나라 입지를 배제시키는데 대원군을 돌아오게 하자는 말이 있었다는 거 군주권을 제한하려고 했었던 노력이 있었다는 부분들 이런 것을 명확하게 정리정돈해낼 필요성이 있었다. 그리고 갑진정변을 진압했던 청입지는 더 강화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러시아를 통해서 결국 청나라를 갖다가 막으려고 했지만 영국의 개입 그리고 일본의 경제침탈과 맞물리면서 결국 경제침탈과 그리고 정부의 농민 수탈에 처했던 농민들은 90년대 정부에 대한 반대, 일본에 대한 반대를 외치면서 동학농민운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80년대 말에 제공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이모군란, 우리가 배웠던 영란만이소, 우리가 배웠던 갑신정변이 하나의 맥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의 맥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을 머릿속에서 그렇구나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을 해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한다는 전제하에서 기억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니까 항상 똑같은 거예요. 갑니다. 대영군이 집권했어요. 몇 년부터? 63년부터 73년까지. 됐습니까? 대영군의 대내 정치는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이야. 대의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었는데 그렇게 되는 원인은 재병 오신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고요. 자, 이런 가운데서 최익현의 상소로 고종의 친정 그리고 통상계열원의 성장과 운요 사건으로 인해서 강화도 조약이 맺어졌는데 강화도 조약의 분명히 중요한 증거는 불평등, 치해법권과 분명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로 뭐였으면 해안 측량권은 불평등 조약이 있었고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조일무역규칙과 조일수호주교부록 조일무역규칙은 무관세 무제한, 조일수호주교부록은 바로 계양장 거류지 무역과 일본 화폐 유통이었는데 강화도 조약의 원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운요 사건이라고 제가 언급을 드린 바도 있었죠. 이런 거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의 수신사를 파견했는데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가지고 들어왔던 책, 조선 책략. 이거의 영향으로 통리기무함을 설치, 그리고 군사제도 개편과 사절단을 파견했는데 청나라 영선사, 일본의 조사 시찰단. 수신사의 차이점은 통리기무함이 주도하는 것은 조사 시찰단이었다. 이런 가운데, 이런 개화정치 추진하는 가운데 이거에 대한 하지 마라. 이게 바로 영란만인소였고요.
이건 이만순이 주도했다고 했었고, 두 번째 군인과 빈민이 하지 마라 외쳤던 이모군란. 이모군란은 결국 청나라의 진압으로 좌절됐고, 결국 이모군란 당시에 결국 청나라 대영군이 잡혀갔다는 점들, 그리고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결국 일본과는 재물포주야. 그리고 청나라가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을 통해서 내지통상권을 얻게 됐고, 일본도 시험엔 잘 안 나오지만 조일수 주교 소개를 통해서 둘 다 내지통상권을 허용하게 됐다는 부분들을 알아두시면 된다. 자, 이런 부분에서 결국 민씨척족과 옹공개파가 청나라가 결탁하면서 결국 점진적인 개혁과 그리고 청나라의 내정관이 심화되자 젊은 개파들은 하려면 똑바로 외라를 외치면서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갑신정변의 결과는 분명히 한성조약과 텐진조약 기억하시고, 그리고 갑신정변에서 그들이 꿈꾸었던 사회를 명확하게 기억해달라. 이모군란 갑신정변은 결국 청나라 입지가 강화되는 가운데서 우린 청월견 지역에서 러시아의 독자수교, 이런 가운데 영국의 거문도 사건, 일본의 입장은 우린 돈이나 벌자, 경제 침탈에 주력하자, 더 이상 경제 침탈은 안 되라는 지방간들의 반발 반공령. 하지만 이거 실패되면서 결국에 일본에 대한 배상금 지불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국 정부의 조세수탈 강화, 그리고 쌀이 무한정 빠져나가면서 쌀값의 폭등, 이런 것들은 농민들에게 이중고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고, 농민들은 이런 가운데 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고조되면서 90년대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깔끔한 정리와 정돈, 그리고 오늘 배웠던 내용을 키노트로 정확하게 때려버릴 수 있는 여러분의 그 능력, 그리고 여러분의 그 성실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모든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결국 만점으로 이룰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출제자를 앞서가는 최고의 퀄리티 나영원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